올해 초 바이오협회에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 관리 종목 요건, 상장 유지 조건, 회계 기준 등 다양한 제도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토대로 토론회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한국경제 매체를 통해서 본 내용이 다시 한번 회자되면서 산업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정부와 금융당국에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영국에 있었고 지금까지 산업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 제도, 규제를 재검토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들이 R&D와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바이오 산업의 도약과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바이오 기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여기 대표님들, 투자, 회계, 벤처 업계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서 현재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바이오 생태계 한 큰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뿐만이 아니고 또 뉴 모달리티를 갖는 여러 산업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산업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던 이유도 2005년에 기술성 성장이라고는 전 세계에 없었던 것들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년이 오면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 일반 상장과 차이 나는 여러 가지의 제도 때문에 한 산업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황만순 대표님한테 이런 기술성 성장을 통한 바이오 산업의 코스닥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산업을 끌고 왔는지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의 세월인 것 같습니다. 2004년을 돌이켜보면 그 해에는 바이오 산업이 태동하지 못할까 봐 고민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20년 돌아가면 매출액과 절대적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상장을 하는 그런 제도만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금융위, 금감위 이런 데서 협조를 해주셨겠지만 한국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최초에 만든 제도의 취지도 좋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 왔고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만들었던 그 20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정의 노력들, 개선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다시 20년이 지나놓고 하니까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다시 지금 현재 성장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시기가 수개월, 길어도 1년 내에 만약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20여 년 동안 키워왔던 대한민국 바이오 벤처들,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지는 길로 간다는 건데 기업이 어려워지는 길로 간다는 게 뭐냐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는 그 회사들이 짧게는 5년, 10년, 20년씩 키워왔던 그런 어셋들이 사라진다는 거고 그게 국가 경제에 입어져 있던 자산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다. 그래서 다시 20년의 요약을 드리면 20년 전에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한 번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확실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2005년에 그 기술 상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약간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거를 경험하셨던 기업인 입장에서 아마 이정규 대표님이 아주 많은 경험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경험의 이득도 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술 상장에 관련된 부분에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만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004년부터 준비해서 2005년 이제 12월 정도에 2005년 말 2006년 초해서 이제 세계 기업이 와서 정확하게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거래소가 기술적 평가 제도라는 거를 좀 만든 이유는 제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 뭐냐면 미국식으로 완전히 주관사에 맡기자니 아직 시장이 성숙이 안 됐고 그렇다고 신산업이 크려고 하는데 그걸 문을 닫자니 방법이 없고 해서 결국 그 중간점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의 고육주책이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완화하자 그게 아니고 제도를 발전시키자는 거거든요.
발전시키자. 자, 근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뭐 저 많은 벤처들이 한 3년 정도 되면 바이오 신약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을 사거나 아니면 뭐 화장품에 가거나 아니면 뭐 건강식품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진출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회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럼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투자가들은 과연 그거를 사업 본연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새 투자가 회사 규정이 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혀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도가 기술을 끌고 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술 상장이라는 것이 기술을 끌고 오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과연 그 제도의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아까 이정기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기술 상장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일반 상장이랑은 다르게 매출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통해서 그 혁신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 국가 산업을 끌고 가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조 회계사님한테 지금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는 뭐 매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회계 파트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최근에 한 작년 올해 제가 한 2년 동안 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회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어려운 게 그러면 특히 상장사들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이 상장 유지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거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슈가 생기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가 안 돼요.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는 회사에 투자자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투자를 못 받게 되면 모든 상장사들이,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외면당해요.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오늘 그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일단 근데 이제 지금 상장사에 관련된 이 진짜 어려움도 진짜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사라고 하는 것이 벤처부터 올라와서 정부의 많은 R&D 비용을 잡고 시장에서의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한 세대가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되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실패출 같이 벤처들이 뭔가 계속 실패출 같은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요새 창업을 했거나 어리 스테이지에 한 분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거든요. 신 대표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교수님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시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벤처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성공까지는 가진 분인데 이 앞단의 어리 스테이지 벤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점이 좀 필요한지 그런 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특히 앞단 회사들의 제일 중요한 점은 돈을 지원하는 거겠죠. 돈을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으나 뭐 팁스도 있고 스케일업 팁스도 있고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팁스 뭐 스케일업 팁스 그리고 그 VC 투자까지도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신약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상태의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예 얼리에서 시도해서 차라리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 들어가는 단계라든지 특히 임상 단계로 임상이나 임상 단계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는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민간 파트에 힘을 실어주고
그 VC들이 좀 더 파이낸스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큰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뭐 팁스도 하고 소규모 투자도 하고 지금 예전에는 어울리 투자 한때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시장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0억이나 300억짜리 어떤 목적형 펀드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투자하는 형태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블라인드 펀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또 정책이 별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투자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00~300억 정도의, 한 200에서 500억 정도의 쉽게 다룰 수 있는 소규모 펀드를 목적형으로 만들어서 그 스타트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한 회사에 한 20~30억씩 뭐 투자를 해준다면 아마 지금의 그 실패줄의 그 피가 잘 돌아가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모세혈관이 뭐 중요하죠. 근데 지금 대동맥이 딱 걸려 있거든요. 그게 대동맥이 뭐냐면 뭐 큰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던 회사들이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 막 피를 펌핑을 해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문을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해로운 건데 이 규정에 몇 개 규정에 근본 취지가 사실 투자가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거래소는 결국은 투자가도 보호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금을 돌려서 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 규정이 당초는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장치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규정이 산업이 크는 것을 느리게 만들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산업, 그 회사나 그 산업이 크는 거를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바뀐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초기 투자는 어차피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어느 정도 큰 회사는 상장으로 가는 트랙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된 다음에는 그거를 산업으로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금 나눠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리 스테이지의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만 저는 키운다고 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선순환을 갈 수 있는지 그 제도적인 플레이어들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오늘 논의가 뭐 바이오 기업만 살자 절대 이건 아니거든요. 그 바이오 기업을 살면서 투자자 그다음에 정부 행정부들도 같이 우리가 이 걸려있는 플레이어들이 같이 많은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답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초기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거든요. 융자형 R&D가 우리나라만 없어요. 글로벌 많아. 그거 뭐냐면 이게 펀드도 좀 한계가 있고, 사실 해보면 우리나라 펀드가 60% 정도가 정부 돈이, 그러면 초기, 중기 다 정부 돈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융자형 R&D라 그래가지고 아주 저리에 우리 지금 기금이나 이렇게 모아진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R&D 기술을 담보로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정부가 내주는 거예요. 좋네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러면 저리를 하고 거의 싸게 해서 하는데, 어차피 그거 실패율 다 따져보면 비슷해요. 회수하는 거나 큰 문제 없어요. 저희가 해봤을 때. 그러면 그 정도면 몇천억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뭐 CDMO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랑 콜라보 하면서 대기업들하고 하잖아요. 저는 대기업 돈을 끌어서 펀드레이즈, 이렇게 자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셨잖아요. 정부에 세금 내시죠. 라이센스 아웃의 비용. 그런 비용들을, 그거는 어쩌다 떨어진 돈이란 말이야. 정부 입장에서 세수해서 처음부터 예측되지 않은 그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벤처한테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들이.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벤처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가 풀리면 조금 시중에서 R&D나 벤처 펀드 외에 여러 가지 융자형이나 대기업의 투자나 그런 걸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CVC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거를 중소기업까지도 좀 왜냐하면 사실 대기업은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오히려 중견기업들을 좀 활용해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중견기업 연합회를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도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그 모멘텀이 필요한 거야, 신산업을 하기 위한. 근데 중견기업이 컸던 성장 모델은 대부분의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 그들은. 하지만 중견기업이 생각보다 되게 탄탄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예요. 실속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다시 재투자하는 거.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거는 상생협력과 재투자를 하는 일을 너무 해보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최님 되게 진짜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 스테이지에는 목적기업 펀드로 일단 가게 하고 그다음에 결국 중간서부터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황 대표님도 이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사에 관련된 어려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일이 나갈 텐데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가 작년 해가지고 우리 기술성 평가 제도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많이 보완을 했고 돈 들여서 보완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한 게 사실인데 근데 이게 누구 이제 이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그 관계자분들은 야 아직 그 저기 뭐야 목도 안 말랐는데 뭐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이 아니라 조금 더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들어온 느낌? 우리가 제도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발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제도가 레귤레이션인데 그게 리스트릭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제도에다가 조금 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 여지들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그게 한국거래소가 아니면 기술성 평가 기관들이 그것들을 좀 잘 평가를 해줘서 그 요소들이 좀 반영되게 해주면서 그리고 꼭 이런 사례가 첫 번째 하나 나와야 된다. 제도만 만들면 안 되고 첫 번째 사례가 하나 나와야 된다. 우리가 뭐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냐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하기 편한 기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몇 개, 라이센스 몇 개 이러면 절대 모더나나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리 스테이지 벤처 관련된 부분의 논의는 이걸로 정리를 해서 좀 마무리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이 상장사들이 기술성 상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에서 생긴 상장사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기보다는 관리 기준에 의해서 되게 관리 종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뭐 법처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R&D 비용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마지막에 와 있는 진짜 성공 가능성 있는 기술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투자 쪽에서 많이 이런 기업을 보셨을 텐데 그 법차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황 대표님 워낙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다시 한번 지금 법차선에 관련된 현실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좀 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차선 얘기는 조금 더 긴 얘기니까 아까 우리 이정규 대표님 얘기했던 매출액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최근에 어떤 상장사에서 비누회사를 사는 걸 검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매출액 기준 이 정도는 조만간 없을 테니까 그거는 일단은 의사결정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매출액 기준이 계속 유지돼 가지고 그 회사가 그것 때문에 코너에 몰리면 제 위치가 좀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신약개발하는 회사가 비누하는 회사 비누 만드는 회사 사고 세정제 만드는 회사 사고 화장지 만드는 회사 사고 이런 일들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있을 일이냐. 매출액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매출액 기준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법차손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법차손 얘기라는 거의 출발점은 사실은 우리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회계사님 와 계시지만 회계 기준 그리고 회계 기준의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의 다른 뭐 우리만의 회계 기준을 갖고 했었는데 이제
회계 기준 선진화를 위해서 IFRS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만들면 또 앞에 K자 붙이니까 KIFRS를 만들었습니다. KIFRS를 만들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하니까 개발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을 국가에서 정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가 어떤 연구 개발했을 때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IFRS의 기본 정신 자체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나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그 회계사와 봐서 남들이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선에서라면 회계 기준에 따라서 IFRS 정신에 따라서 내가 개발비를 쌓을 수도 있고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일류화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연구 개발을 더 열심히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갈수록 이 회사의 적자는 커지고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모든 투자들이 떠나고 이 회사가 망할 확률이 빛의 속도로 다가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도 정비를 하기 전에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법차순과 관련된 거래소 규정들을 3년 동안만 적용 유예를 하고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거래소 등 여러 개 규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분들한테 제가 호소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리 종목이라고 하면 회사가 불안하고 뭔가 망할 것 같으니까 위험 신호를 먼저 투자자들한테 주는 건데, 그 주는 그 위험 신호 인지 센서가 옛날에는 매출이 없거나 순익을 계속 내면은 사실은 그냥 원래 망하게 돼 있는 회사예요. 그 정도 되면 투자자들도 다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넓게 보면 사실은 어떤 회사가 좋냐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가들이 좋아서 투자를 한다는데 정부에서 이 빨간 딱지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말씀처럼 당장 바꾸지 못한다면 매출액도 유예기간이 5년이니 법차선도 일단 유예기간 5년을 두고, 그 다음에 산업이 그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20%가 넘는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차손 기준을 그대로 나스닥으로 갖고 간다면 아마 모더나나 길리아드, 버텍스 같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하게 의미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절대 상장을 못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깊게 논의해서 정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관리 위주의 평가 말고 진짜 혁신 기술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벤처들 만나면 진짜 가슴이 절절합니다. 예. 혹시 신영기 대표님도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혁신신약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혁신신약에서 다들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얼리 스테이지에서만 팔지 말고 레이트 스테이지에 가서 파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사실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해요. 근데 그러려면 임상 개발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빅5 병원 같은 경우 글로벌 임상시험 정말 잘합니다. 저희 MD 앤더슨하고도 하고 여기 아산 삼성하고도 하는데 별 차이 없어요.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빅5의 임상 그 시험이라는 건, 즉 우리나라가 임상시험 이 빅5 병원을 키우는 데까지 국가적으로 의사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메인이 활용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반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제 임상 개발을 어떻게 글로벌 수준으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제도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R&D를 매몰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신약 개발에 관련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비용화 처리하면서 이거를 그 글로벌 산업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걸 비용화 처리를 했다고 쳐서 이제 뭐 법차손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국가가 경청하고 그리고 임상 개발을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임상 개발을 하라고 하지만 임상 개발을 하면 할수록 회사가 망할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뭐 어찌 됐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생존이 걸려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법차손 때문에 R&D 투자를 못 받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지금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차손이 없으면 그냥 막 안 좋은 기술들도 말 올라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 자체적으로 과연 기업 산업계가 정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또 개인 투자자가 손해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업계 의견이 반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산업계들은 또 그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한석 기사님이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살리는 기술체는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를 상장시켜 놨더니 매출도 없고 손실만 난다고 불량회사냐? 그럼 상장시키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정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옛날에는 우리 바이오 산업이 10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도 작았고, 이 규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취지를 잘 작동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회계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져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규제입니다, 규제. 왜 규제냐면,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규제일까? 근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회사들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산업이 붕괴되고 있으면 이건 규제인 거가 맞다. 단기적인 처방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2022년도 말에 거래소가 법차손 계산에서 그 소위 시장에서 그 이슈가 됐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빼라 지침을 냈어요. 그게 어떤 규정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 모든 상장사가 회계감사 받아서 거기 항목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걸 좀 빼게 해주면 그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이미 회계감사를 받아서 다 검증된 숫자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장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임상비용 다 매몰비용 처리하는 거에 대한 뭔가 좀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차손 규정이 없어서 불량 바이오 기업이 걸러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법차손 규정 때문에 불량 바이오 기업이 만들어질 운명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약 개발 회사가 다른 짓을 해요. 지금 자기 R&D 하기도 바쁘고, R&D가 가장 신약 개발 회사에서 가장 밸류업을 한 건데, 밸류업을 하려면 더 돈을 R&D에 쏟아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성장 산업의 어떤 그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성장 산업들이 겪는 문제들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방점도 똑같습니다. 다만 언제 시작하냐이고 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문제이고, 또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공매도 얘기 나올 텐데, 자, 전 세계 공매도 어디서 나옵니까? 전 세계 공매도 똑같이 성장 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용 처리 문제, 회계 기준 문제 어디서 나옵니까? 성장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가 바이오 산업 애들이 또 투덜대는 건 아닌지라고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오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계 전체의 문제인 거죠. 우리 황 대표님 말씀을 조금 더 이어보면, 그 과거에는 사실 정부가 R&D 투자에 상당한 주체였거든요. 그리고 그 R&D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는 연구 씨앗들이 막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은 보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민간 투자가 많이 줄었어도 바이오 벤처에 투자가 되었던 VC나 신기사 투자비가 이미 1조를 넘었어요, 작년에도. 그럼 정부 연구개발비는 얼마냐 그러면, 신약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아직 5천억이 안 돼요. 실제는 다른 바이오 다 포함하면 더 크겠지만, 민간이 지금 투자의 R&D 투자의 주체로 점점 크고 있고, 그 부분을 누가 담당하느냐? 바이오 벤처 혹은 우주산업 벤처들, 그 벤처들이 연구개발하는 규모들이 점점 크고,
국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기간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산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도가 계속 간다면 생태계는 망가집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전이나 앞단에 가 있는 회사들은 성공하겠죠, 가겠죠. 그렇지만 밑단에 있는 것 벤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아마 지금까지 투여했던 자금과 시간에 비해서 몇 배가 들어갈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황 대표님의 이 호흡을 잘 맞는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마지막으로 담아왔던 얘기를 한 번씩 다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 랩업을 하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영기 대표님부터 한번. 저희는 그 혁신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그 혁신신약 개발 회사는 R&D로 먹고 R&D로 살고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 R&D를 더 잘하고 더 밸류업이 돼서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본업인데, 그거를 잘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상장 기업 중에서 임상 단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망해가는 회사 실명을 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말하지 못할 뿐이지 수없이 망해가는 회사들이 있고, 현재 이런 상태로는 더 많은 상장사가 망할 겁니다. 우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오늘 특정 부분에서는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고 송구하고요. 늘 어디에나 감사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이 기술성 평가 제도 및 상장 유지 조건 제도가 20년 동안의 성과가 없었냐?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벤처라는 게 없었던 환경에서 최근에 오스코텍이 유한이 얀센에게 했던 그 제품이 허가받는 상황이 됐고, 리가켐이나 몇 개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주목받는 상황까지 저희가 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고, 기술성 평가 제도의 근간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상장 유지 조건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얼만큼 컸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조건이 과연 우리한테 현재 맞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호소를 드립니다. 네. 우리 황 대표님은 말씀을 못 하셨지만 저는 회계사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뭐 제가 거론할 수 없고요. 사실 뭐 비상장사 중에 작년 올해 지금 호기된 회사가 mRNA, 안티에이징, 엑소점, 마이크로바이옴 등등 제가 이미 겪고 있고요. 어제 만난 우리 CRO 회사분도 작년 재능 매출을 200억, 150억 했는데 올해 50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간신히 넘어간 상장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올해 내년에 아마 이 상장 유지 지표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제 머릿속에만 해도 10군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올 파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건데,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여태까지 쌓아올린 우리 바이오 산업이 감히 회계사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후퇴할 거다. 다시 복구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도 그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 이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정착되어 있는 한 2, 3년 정도의 기간들을 기업들이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지혜와 현실적인 방안들이, 단기적인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과 이 바이오 산업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목소리가 있어야 또 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은 뜻깊은 자리였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특례 상장하셨고 R&D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했고 신약개발 사업단도 만들어냈고 이러면서 정부는 나름 너무 열심히 20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뀔 타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게 산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우리가 발전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이끄는 기술이 결국 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 타임에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나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시장과 그거에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대표님들, 국민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일 그런 저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규제와 규정을 통해서 벤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가 주도하지 못할 바에는 민간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만들어주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정부한테 많은 거를 기대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